어딘가에 속한다는 것의 대가가 과연 얼마인지 너에게 묻고 싶다. 부서질 듯 굉음을 내뿜는 할리데이비슨 엔진 소리와 한밤중에 낡은 세탁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도 내 귓가에 차갑게 맴돈다. 복잡하고 숨막히는 서울 한복판이든 흙먼지 날리는 캘리포니아의 황량한 갓길이든 세상 천지에 버려진 외로운 남자들의 본질은 언제나 똑같다. 우리는 그저 끈끈한 정을 원했다. 기꺼이 서로를 형님과 동생이라 부르며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품어주는 자들을 위해서라면 내 피와 땀은 물론이고 하나뿐인 목숨마저 바닥에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 역시 그런 허상에 속아 넘어간 멍청한 놈들 중 하나였다. 나는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모터사이클 갱단의 피 묻은 가죽 재킷을 내 등에 훈장처럼 걸치고 살았다. 그 무거운 가죽의 무게가 곧 내 인생의 가치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아스팔트 바닥에서 의리와 가족이라는 화려한 이름표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오늘 너에게 낱낱이 파헤쳐 주겠다. 똑똑히 들어라. 그들이 우리에게 팔아넘긴 것은 뜨거운 형제애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었다. 겉으로는 거친 사내들의 낭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조직은 사실 순진한 형제들의 충성심을 갉아먹고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대한 도축장이었다. 이제부터 지옥의 밑바닥에서 내가 직접 겪은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17살 내 인생은 이미 시궁창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트럭을 고치고 술에 찌들어 살았다.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시체처럼 늘어져 텔레비전 소리를 최대로 키워놓고 세상의 소음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어머니는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철물점 계산대를 지켰다. 대수학 따위가 우리 집 전기 요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17살의 나는 미련 없이 학교를 때려치웠다. 나는 폐차장에서 죽어버린 자동차 부품을 뜯어내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엔진, 다루는 일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다. 훌륭한 음악가가 미세한 음이탈을 귀신같이 잡아내듯 나는 모터가 어디가 아픈지 소리만 듣고도 정확히 짚어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그 누구도 내 그런 하찮은 재능에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22살 되던 해 내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다. 가죽 조끼에 잿빛 수염을 길게 기른 레치지라는 남자가 98년식 할리데이비슨을 끌고 폐차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타이밍 체인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망가진 바이크였다. 나는 단 4시간 만에 그 고철 덩어리의 숨통을 다시 트여주었다. 그는 다음 주에 다시 왔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왔다. 4번째 방문했을 때는 바이크 없이 맥주 6캔만 들고 왔다. 낡은 상자 위에 걸터앉아 그는 나를 마치 세상에서 꽤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주며 말을 걸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그는 다 찌그러진 바이크 한 대를 끌고 나타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나는 주말마다 그들의 클럽하우스에 머물게 되었다. 흙먼지 날리는 도로 끝에 자리 잡은 창고형 클럽하우스 앞에는 할리데이비슨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 구역의 지배자인 양 오만하게 늘어서 있었다. 가죽을 걸친 거친 사내들과 가슴을 요동치게 만드는 무거운 엔진 소리가 나를 압도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진심으로 반겨주는 무리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 지독하게 달콤한 소속감. 그것이 바로 그들이 나에게 팔아넘긴 첫 번째 미끼였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식구가 되기 위해 나는 12달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바닥의 먼지 같은 존재로 살아야 했다. 조직사회의 끔찍한 막내 생활과 다를 바 없었다. 나는 클럽하우스의 변기를 닦고 꽁초가 가득한 잿더리를 비우고 진흙 묻은 바닥을 닦았다. 파티가 열리는 8시간 동안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문지기 노릇을 했다. 대열을 지어 달릴 때면 항상 맨 뒤에 처져 놈들이 뿜어내는 매연을 고스란히 들이마셨다. 쿠발이라는 고참 멤버는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피자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차갑게 식어버린 피자를 들고 돌아왔을 때 그는 내 눈앞에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들에게 피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진정한 테스트는 내가 그 모욕을 견디고 묵묵히 복종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철저히 짓밟히면서도 그 모든 굴욕을 참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목요일 밤 그들은 투표를 통해 나를 정식 멤버로 받아들였다. 레치지,
내게 해골 문양과 조직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가죽 조끼를 건네주었다. 고작 2파운드 남짓한 가죽 쪼가리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축하 파티가 열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술을 권했다. 레치지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 이 조끼는 여기 있는 모든 사내가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옥에라도 갈 거라는 의미라고 묵직하게 말했다. 그것은 피로 맺은 맹세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내 영혼에 매겨진 끔찍한 가격표이기도 했다. 나는 처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든든한 진짜 집을 찾았다고 착각했다. 처음 2년 동안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들은 내게 진짜 공구와 리프트,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번듯한 정비소까지 내주었다. 나는 벨리 전역에서 몰려오는 50여 대의 바이크를 고치며 내가 조직에 꽤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꼈다. 쓸모가 있다는 것과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는 철저하게 같은 의미로 착각했다. 하지만 내 정비소가 진짜였던 반면 그것을 굴러가게 만드는 자금의 출처는 전혀 달랐다. 어느 날부터 묵직한 가죽 가방과 밀봉된 수상한 상자들이 내 작업실 뒷방에 쌓이기 시작했다. 제공한 서비스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출처 모를 현금 뭉치들이 쏟아졌다. 나는 그저 입을 굳게 다물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챕터의 회장인 디컨이 나를 조용히 불러 앉혔다. 그는 마치 거대 기업의 냉혹한 지역 본부장처럼 아주 차분하고 친절하게 말했다. 마약 유통과 술집 보호비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불법 자금들, 그리고 소규모 총기 거래까지 그 더러운 돈을 내 정비소에서 세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형제라는 뜨거운 단어는 그저 브랜드에 불과했고 이 클럽의 진짜 상품은 핏빛 수익이었다. 디컨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그룹의 총수처럼 조직을 철저한 기업으로 운영했다. 그는 월간 회의를 열어 의제를 논의하고 구역별 수익을 추적하며 시장 점유율에 대해 떠들어댔다. 범죄 그 자체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범죄가 차가운 매출 그래프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바이크가 그저 좋아서 모였던 창립 멤버들은 무자비하게 밀려났다. 어느 날 밤 레치지 클럽이 예전의 낭만을 잃어버렸다고 씁쓸하게 불평했다. 디컨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간 직후 레치즈는 12년 동안 맡아왔던 수금 루트를 통째로 빼앗겼다. 58살의 늙은 레치즈는 빗자루를 들고 클럽하우스 바닥이나 쓸어내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는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그 짐승 같은 토사구팽의 현실이 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내 다이스라는 멤버가 유통 혐의로 연방교도소에 갇힐 만큼의 엄청난 마약과 함께 체포되었다. 클럽의 룰은 단순했다. 네가 총대를 매면 우리가 네 가족을 책임진다는 약속이었다. 다이스에게는 아내와 9살 난 아들이 있었다. 처음 석 달 동안 디컨은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생활비를 보냈다. 하지만 넉 달째 되던 달 금액이 줄어들더니 6달째에는 완전히 끊겨버렸다. 다이스의 아내가 클럽하우스로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수화기를 들지 않았다. 내가 디컨에게 따져 묻자 그는 자원이 조직의 작전 가치에 따라 배분되며 다이스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차갑게 내뱉었다. 그 한마디가 내 등에 박힌 조끼의 의미를 산산조각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내 몫에서 매달 $500를 떼어 다이스의 아내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알량한 자선이 아니라 그 빌어먹을 기계 속에서 정이라는 인간의 온기를 지키고 싶었던 내 마지막 발악이었다. 언젠가 나에게도 저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똑같이 해줄 거라는 헛된 보험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철저히 틀렸다는 것을 머지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나는 마리와 결혼했다. 그녀는 바이크 타는 놈들 주변에서 자랐지만 새벽 2시에 울려대는 전화와 부엌을 서성이는 피 묻은 가죽 재킷을 견디지는 못했다. 우리 사이의 무거운 침묵은 점차 목을 조여왔다. 63대의 바이크가 거대한 굉음을 내며 태평양 연안의 이 차선 도로를 질주하던 그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소나무 향기와 독한 매연이 섞인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누구도 구역이나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레치즈는 내 옆에서 어린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그 짧은 2시간 동안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형제들이었다는 완벽한 환상에 취해 있었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쥐어짜낸 얄팍한 평화였다. 그 얄팍한 평화는 몽골스 갱단이 우리 구역을 짓밟으며 산산조각 났다.
우리 형제의 바이크가 불타고 술집 유리창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그들의 바이크를 고치고 더러운 돈을 세탁하며 내 손은 여전히 깨끗하다고 비겁하게 위안했다. 하지만 디컨의 명령으로 배신한 술집 뒷문을 따고 14,000달러를 훔쳐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그중 내 몫인 2,000달러를 챙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일뿐이었다. 땀 흘려 일주일 내내 정비소에서 번 돈을 고작 11분 만에 벌어들인 것이다. 나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무서운 속도로 범죄에 무감각해져 갔다. 범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끔찍한 현실은 트위스트와 함께 나간 수금길에서 끔찍한 정점을 찍었다. 트위스트는 돈을 빼돌린 마약상의 손등을 쇠망치로 무참히 박살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진동하는데도 그는 돌아오는 길에 자기 딸의 축구 경기 이야기를 아주 평온하게 늘어놓았다. 사람을 패고도 미소 짓는 그 괴물 같은 얼굴에서 나는 숨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마리는 내가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짐을 싸서 도망쳤다. 그리고 3일 뒤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머니는 한참의 무거운 침묵 끝에 내 아버지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저 잘못된 선택을 멈추지 못했을 뿐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이 세상 그 어떤 잔인한 흉기보다 깊숙이 내 영혼을 찔렀다. 지옥 같은 갱단의 두꺼운 가죽 조끼로도 막아낼 수 없는 가장 날카롭고 처절한 진실이었다. 나는 그저 내 아버지처럼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비겁한 쓰레기일 뿐이었다. 연방 수사관들이 내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클럽하우스 근처에 낯선 차가 사흘 연속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내 정비소의 일정을 캐묻는 수상한 손님들이 늘어났다. 사소한 범죄로 체포된 멤버가 단 2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누군가 수사국에 협조하고 있다는 냄새가 진동했다. 디컨도 그것을 직감하고 주차장에서 비밀 회의를 열었다. 6년 동안 내가 가짜 송장으로 세탁해준 더러운 돈만 무려 80만 달러에 달했다. 리코법이 적용되면 내 남은 인생은 교도소의 차가운 철창 신세였다. 내 등에 새겨진 그 자랑스럽던 가죽 조끼는 이제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갈 움직이는 자백 진술서이자 걸어다니는 징역형이었다. 그것을 입고 달리는 매 순간이 검사의 캐비닛에 차곡차곡 쌓이는 감시, 카메라 영상의 한 장면일 뿐이었다. 가스 충전소에서 마주친 2명의 요원은 내 이름과 은행, 기록을 전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면책 특권을 조건으로 조직을 밀고 하라고 요구하며 명함을 건넸다. 일주일 동안 나는 그 번호로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디컨을 찾아가 조직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끼와 정비소를 모두 버리고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조건으로 내 목숨을 건졌다. 나는 레치색에 그 무거운 가죽 조끼를 묵묵히 돌려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에게 몸조심하라고만 했다. 트럭에 공구를 싣고 백미러에서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석 달 뒤 레치지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수사국이 11명의 멤버를 잡아넣었다고 했다. 가장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사실은 형제애를 부르짖으며 조직을 거대 기업처럼 굴리던 디컨이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형제들의 이름을 전부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가죽을 입은 회장님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회사를 통째로 수사국에 매각해버린 셈이다. 쿠발은 징역 8년을 받았고 트위스트는 12년을 받았다. 클럽하우스는 압류당했다. 레치즈는 58이라는 늙은 나이와 권력에서 밀려난 덕분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할리를 팔고 어선이나 한 척 사서 오리건으로 떠날 거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클럽은 수사국이 그들을 쓸어버리기 훨씬 전에 이미 죽어버렸다. 바이크를 타는 것이 더 이상 최우선이 아니게 된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끝났던 것이다. 나는 지금 네바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틀어박혀 잔디깎기나 고치며 숨어 지낸다. 평범한 여자와 밥을 먹으며 데이트를 하지만 내 과거를 숨기기 위해 입을 열 때마다 끝없는 거짓말을 지어내야 한다. 캄캄한 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무거운 배기량에 바이크 소리가 들려올 때면 기름때 묻은 2 손을 쥐고 여전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나를 발견한다. 그 빌어먹을 클럽은 범죄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곳은 외로운 놈들에게 소속감이라는 환상을
팔아먹고 피와 살을 뜯어먹는 끔찍한 곳이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좁은 골목길이나 캘리포니아의 변두리 어딘가에서는 지독한 외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기꺼이 가죽조끼를 걸치고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젊은 놈들이 넘쳐난다.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과 영혼을 팔아넘기는 짓 중 어느 것이 더 끔찍한 일인지 각자 생각해 보길 바란다. 담배 연기 길게 내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라.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놈이 들려주는 뒷골목의 진짜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라.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겠다.